내가 이제 이 수업하면서 5단원을 영상 녹화하는 건 처음이야.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근데 쉽지만서도 포인트들이 있어. 하나, 몇 군데 포인트가 있거든. 그건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첫 번째에 이제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보면 뭐 생태계 구성 단계 요소 이거 배웠어요. 통합과학에서. 그 다음에 요거도 배웠는데 요는 용어를 안 썼을 수도 있고 썼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인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첫 번째 내용 보면 상호작용 구성 단계가 나오지. 기억나?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를 개체라고 해. 나는 하나의 생명체의 개체야. 근데 대장균은 뭐니? 한 세포가 개체야. 맞지? 오케이? 한 세포가 생명체거든? 단세포 생물은 세포가 생명체고, 얘는 세포 분열하면 뭐니? 이건 증식하는 거야. 맞지? 나는 세포 분열하는 게 뭐니? 생장하는 거지. 다르지? 이런 거. 개체의 다시. 다 해놓고 안 갖고 왔네. 개체, 얘기했고, 군은 군대에서 군자야. 무리 군자. 개체군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생명체가 있으면 그 생명체 같은 종류가 모였을 때 개체군이야. 들었지? 같은 종류야. 그지? 그러니까, 어떤 내가 약속한 특정 지역에 한 종이 모여 있는 거. 그거 개체군. 그 다음에 군집은 그런 개체군들이 모여 있는 거 군집. 그러니까 군집은 서로 다른 개체군들, 다른 종의 개체군들이 다 모여있는 군집이고, 여기에 더하기 환경이 더해지면 그걸 생태계라고 얘기한다고 배웠지. 됐죠? 환경이 뭔지는 알지? 무생물적 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옆으로 넘어와서 생물적과 무생물적 요인으로 나눌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일정한 지역,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 거야. 한국이라고 해도 되고, 안산이라고 해도 되고, 그지? 고잔동이라고 해도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일정한 지역에 같은 종끼리 개체가 무리로 사는 걸 개체고, 아까 얘기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일정한 지역은 주관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생물적 요인을 요렇게도 나눈다. 어떻게? 위계관계로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눈다. 생산자는 뭐 해야 돼? 스스로 에너지, 물질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됐지? 대표적인 그 반응이 뭐야? 광합성이야, 그지? 그러니까 식물. 광합성하는 애들 생산자야. 근데 화학합성하는 애들도 있다. 잘 안 나와. 화학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황을 가지고 이렇게 합성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도 생산자에 포함되는 거야. 그 다음에 소비자는 뭐니? 내가 만든 에너지가 아니고 남이 만든 에너지를 잡아먹고 사는 애들을 소비자로 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런 생산자 소비자가 죽거나 탈락되거나 하는 것들을 분해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사는 애들을 분해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죠? 소비자는 뭐 사람도 소비자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광합성 못 하잖아. 그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이 위계관계로는 생산자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소비자라고 하고 종속 영양 생물. 종속돼 있다는 거지. 왜? 우리는 풀 없으면 못 살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풀 없이. 결국 풀 없으면 못 사는 거야. 풀 없으면 소가 못 살고, 소가 못 살고, 우리가 못 살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종속 영양생물이라 하고, 분해자는 영어로 리사이클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이렇게 막 의도대로 이제 만들어졌잖아, 생명체에서. 그럴 때 다시 뭐니? 우리 옛날 말에 그런 거 있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잖아. 그지? 이게 흙이 무기 환경이지. 무기적 환경. 무슨 말인지 알지? 유기물이 아니고, 반대말이 무기물이야. 오케이? 무기적 환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다.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같은 거에서 이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다. 세균, 곰팡이, 버섯. 자, 세균, 단세포 생물. 곰팡이하고 세균은 완전 다르지, 그지? 곰팡이는 무좀하고 거의 같다고. 곰팡이는 버섯하고 거의 같은 거야. 무좀이나 버섯. 진균류고 세균류야. 오케이? 완전 다른 애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버섯 같은 것도 될 수 있어. 혹시 동충하초라고 들어봤니? 동충하초? 이게 뭐지? 말 풀어보면 겨울에 벌레, 여름에 풀 이 뜻이야. 동충하초. 뭐야? 비슷하게 안 해? 그 생물 종이 뭐라고 해야 돼? 동충하초. 맞아. 잘하네. 버섯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곤충의 사체나 생물체 안에 일종의 포자가
심어져서 들어가고, 그게 죽으면, 죽었을 때 유기양분을 가지고 점점점 버섯이 자라나는 거야. 그래서 동충이라고 하는 건 겨울에는 버섯이 못 자라니까, 그 벌레가 죽어 있어도 벌레 모양이거든. 근데 여름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유기물을 빨아먹으면서, 막 이런, 눈이나 이런 데 있잖아, 그지? 곤충에, 눈이나 이런 데서 막 튀어나와. 버섯이. 그렇게 맛있대. 그 버섯이. 오케이? 영양분도 좋고, 그렇게 맛있대. 그런 거 다 분해자야. 그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비생물적 요인은 환경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환경. 생물을 둘러싼 빛, 공기, 물, 토양, 온도 같은 거. 그지? 다 환경에 포함되는 거고, 이 환경이 결국은 생물에게 모든 배경을 주는 거지. 그래서 물질도 주고, 에너지도 공급하고, 생활, 터전, 공간도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됐나요? 소비자는 1차, 2차, 3차 소비자 이렇게 나뉘는 거 알지? 그지? 먹이 연쇄에서. 오케이? 넘어갈게. 그 다음. 자, 요거를 배웠지? 작용, 반작용 배웠지?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이 사례를 가지고 문제가 안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 거의 낸다고 보면 되고. 여기서 작용과 반작용은, 그 범주가 어떻게 되냐면,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미치면 이걸 작용이라고 해. 근데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 이걸 반작용이라고 해. 이거 서로 이렇게 영향 미치는 건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어렵지 않지? 미안해. 서로 영향 미치는 거는 상호작용이 맞는데 이건 생물들 간에만 쓰는 표현이다. 근데 작용과 반작용은 어디서? 환경,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인하고 생물적 요인 사이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할게.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 미치면 뭐라고? 그걸 작용이라 한다고. 그 반대가 반작용이다. 오케이? 그 예시들을 문제에서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뭐 대표적인 게 뭘까? 예를 들어서 그 봄꽃, 가을꽃 있잖아요. 그지? 이런 거 다 햇빛, 일조량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거지. 그지? 꽃은 식물이니까 생명체잖아. 그지? 그러니까 영향을 줬지? 햇빛이 영향을 줬으면 이건 작용이야. 근데 지렁이가, 흙에서 막 이게 타고 논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제 그 흙이 어떻게 되는 거니? 지렁이 뭐 배설물이나 지렁이가 타고 놀다 보면 이제 구멍이 뚫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기성이 좋아져, 흙이. 그러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의 성질이 달라지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건 뭐야? 지렁이가 한 거는 이건 반작용이야. 토양은 환경이잖아. 그렇지? 환경을 바꿨잖아. 그렇지? 반작용이야. 자, 비가 왔어. 지렁이가 흙에서 밖으로 나오지, 비가 오면. 왜? 비가 오면 흙에 있는 공기층에 물을 채우지, 그지? 그러면 지렁이가 숨을 못 쉬어. 그럼 밖으로 나와? 그럼 뭐야, 이거는? 작용이야. 비라고 하는 거 환경이잖아. 그지? 지렁이가 나왔잖아. 생명체가 대응하는 방법이 또 바뀌었지? 이러면 작용이야, 이런 거. 알겠지? 그렇게 이제 그 사례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환경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빛생물, 뭐 온도생물, 토양생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이 중에서 빛생물하고 온도생물,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돼. 빛생물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한번 볼게요. 빛이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빛이 세기나 파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 빛이 세기가 약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은 잎은 빛이 세기가 약한 데는 조금의 어떤 빛 에너지를 가지고 광합성 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빛이 어쨌든 조금밖에 안 오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빛 없이 다 광합성 하면 좋겠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잎의 만드는 플랜이 얇고 넓은 잎을 만들어. 됐니? 근데 빛이 강한 데는 뭐니? 오는 센 빛을 이제 다 흡수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두꺼워. 그러니까 광합성할 수 있는 엽록체 성분이 되게 그 2중, 3중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야. 잎이 두꺼워. 그리고 좁아도 돼. 상관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잎은 일반적으로 얇고 넓다. 그러니까 약한 곳에 빛이 세게 약한 곳이 얇고 넓고 강한 곳은 좁고 두껍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알아둬야 돼. 빛이 파장. 해조류를 예시로 이렇게 드는 거야. 이거야. 해조류는 바다의 깊이에 따라 주로 서식하는 종류가 다른데 이는 바다의 깊이에 따라 투과된 빛의 파장과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지. 자,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야. 빛은 우리 햇빛이라고 하는 건 혼합광이야. 혼합광. 혼합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펼쳐봤을 때 스펙트럼 펼쳐봤을 때 빨주좁하는 거 있지, 그지? 얘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이게 바다를 딱 뚫고 지나간단 말이야. 투과되면
에너지가 높은 파란색 빛이 더 깊게 들어가고 에너지가 작은 빨간색 빛은 얕게밖에 못 들어가. 깊게는 아예 못 들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깊은 데서는 빨간색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됐지? 그러다 보니까 얕은 데 사는 애들은 괜찮아. 근데 깊은 데 사는 애들은 빨간색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어 없어? 안 들어오는 걸 가지고 못하지, 그지? 그러니까 파란색 가지고 광합성 하는 거야. 잘 들어봐. 파란색 가지고 광합성 하면 파란색 빛을 흡수해서 에너지 써야 되겠지. 그지? 맞지? 그러니까 얘들은, 깊은 데 사는 애들은 파란색을 흡수하는 색소들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빨간색 흡수 색소는 필요 없으니까 없겠지. 그럼 빨간색은 어떻게 돼? 실제로 이 깊은 데 있는 애를 끄집어내서, 응? 끄집어내서 보면 뭐야? 얘는 파란색은 흡수하고 빨간색은 흡수를 못하고 뱉어내, 반사하거든? 이게 빨갛게 보이는 거야, 이게. 홍조류. 맨 깊은 데까지 가는 애가 홍조류야, 홍조류. 깊은 데 살 수 있는 애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파란색을 흡수해서 광합성하기 때문이야. 됐지? 그 다음에, 수면 가까이에서 이제 광합성 하는 애는 조건이 뭐하고 비슷해? 밖에서 그 광합성하고 그 나무하고 비슷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모든 빛, 그리고 사실, 우리 엽록체라고 하는 거 있지, 그지? 엽록체가 어떤 색 빛을 잘 흡수하냐면, 초록색, 파란색 쪽을 잘 흡수하는 거야. 미안해. 반대로 했다. 빨간색 쪽을 잘 흡수한다. 조심해. 엽록체는 빨간색을 잘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광합성해. 그 나머지 빛은 방출해. 나머지 방출하는 게 빨간색의 보색이 뭐냐면 초록색, 파란색 쪽이거든. 그래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식물 잎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파란색은 안 쓴다는 거야. 한마디로 광합성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수면 가까이에는 녹조류, 파란색, 나뭇잎 색깔처럼 보이는 애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중간에는 딱 중간 정도 색깔이겠지. 그래서 갈조류라고 합니다. 갈조류. 됐나요? 바닷물이 파랗게 보이지. 왜 그럴까? 그것도 파란색 빛이 잘 뚫고도 들어가지만 어떻게 돼? 반사도 제일 잘 돼. 에너지가 세서. 그래서 햇빛이 있으면 반사돼서 보이는 걸 우린 볼 거 아니야, 그치? 파랗게 보이는 거야. 하늘이 파란 것도 똑같은 이유야. 반사가 아니고 산란이 잘 돼. 파란색이 세니까. 산란이 잘 돼서 이렇게 오다가 탕 튕겨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지. 오케이? 해가 질 때나 뜰 때 노을처럼 빨갛게, 하늘이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뭐지? 빨간 빛이, 약한 빛이 이렇게 꺾이기가 쉬워. 회절이라고 하거든. 회절이 잘 되기 때문에 해는 졌지만 해에서 오는 빛 중에 파란 빛은 이렇게 직진선이 가면서 쭉 가버려. 내 눈에 안 와. 근데 빨간 빛은 휘어져서 와. 그러니까 빨간 빛만 보이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빛에 따라서 빨간색의 에너지가 낮다. 파란색이 강하다. 강한 놈이 더 세게 뚫고 들어간다. 깊이 뚫고 들어간다. 빨간 거는 깊게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서 빛 세기에 따라 식물 광합성량을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것도 의미 있게 다 하나하나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어야 돼. Y축은 순 CO2 흡수량이라고 하고 X축은 빛의 세기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래서 빛의 세기가 0일 때는 뭐니? 광합성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일단 알아둬야 될 거. 광합성 하면 어떻게 돼? CO2? 식물이 흡수해. 맞지? 왜? 광합성 재료잖아. 물하고 이산화탄소 가지고 포도당 만들잖아. 그지? 흡수를 해야 된다. 광합성 할 때는. 근데 빛이 없으면 광합성 안 하니까 CO2 흡수는 없다 볼 수 있지. 그지? 근데 식물도 생명체니까 뭐는 해야 돼? 에너지 만들어 살아야 되지. 그러면 세포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호흡 하면 뭐가 만들어져? 이산화탄소 만들어지지. 맞지? 그러면 에너지 만들면 CO2가 방출되는 거야. 방출되는 양만 있는 거야. 그게 어디냐면 이 Y절편이 두 개야. 자, 빨간 건 양지식물, 파란 건 음지식물이 되겠지. 그러니까 좀 성격이 다른 두 식물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두 개 다 식물이니까 광합성 하는 놈들인데 빛이 세게 0이면 뭐니? 여기 있는 CO2 양은 멀리 얘기하는 거니 방출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흡수를 기준으로 플러스가 흡수량일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는 방출량이지. 됐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빛이 조금 생겨. 그러면 이제 광합성 하기 시작하겠지. 그러면 당연히 방출하고 있다고. 그지? 살아가기 위해서 세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광합성 하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생기겠지?
그러다가 보면 그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질 때가 이 X절편. 그지? 이 점이겠지. 그지? 한마디로, 세포 때 방출하는 양과 광합성 때문에 흡수하는 양이 같아졌을 때야. 이때는 이 점을 뭐라고 한다? 보상점이라고 얘기해. 보상점. 오케이? 빛의 세계 점점 세지면 세질수록 빛의 양이 많으니까 광합성을 더 할 수 있겠지. 그지? 더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엽록체가 빛 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해서 포도당을 만든다고 보면 돼. 근데 엽록체의 개수가 뭐니? 식물에 한정돼 있지. 그지? 빛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광합성이라는 일을 하는 엽록체가 많아지겠지. 그지? 비율이 높아지겠지. 그러다가 충분한 빛의 세기가 됐을 때는 뭐니? 모든 올 클로로필, 모든 엽록체가 일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이상 빛이 더 들어와도 어때? 일할 수 있는 엽록체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이상은 광합성을 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빛의 세기가 봐봐. 도현아. 세기가 점점 커지다 보면 광합성을 더 많이 하니까 점점 올라가다가 CO2 흡수량이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그지? 그냥 평행하게 유지되거든. 그건 뭐냐면 빛의 세기 더 커져봤자 더 이상 광합성을 할 수 없는, 한마디로 광합성 역할로 기능으로는 포화된 상태가 오는 거야. 그때를 뭐라고 하냐? 광포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광포화점. 오케이? 됐니? 그럼 예를 들어서 양지식물, 음지식물 구분해야 되지. 양지식물은 햇볕이 많은데 잘 살게 세팅되어 있는 식물이고, 음지식물은 반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대표적인 양지식물이 밤나무 같은 거지, 아마. 활엽수들이 보통 양지식물일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음지식물은 우리나라 산에 많은 나무가 소나무 같은 거, 전나무, 그지? 이런 게 음지식물이라고 볼 수 있어. 오케이? 그렇습니다. 양지식물하고 음지식물 같이 자라면 누가 이겨? 누가 이길 것 같아? 양지식물은 햇볕 받으면 팍팍팍 자라. 음지식물은 햇볕 받으면 천천히 자라. 누가 이길까? 음지식물이 이긴다. 왜 그러냐면 얘는 어쨌든 햇빛 적어도 조금씩 자랄 수 있거든. 얘 먼저 자랐다 치자. 근데 얘 전혀 자라다가 얘가 더 커져서 그늘을 만들면 얘는 죽어. 얘는 계속 살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산불 안 나오고 이제 산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음지식물로 거의 도배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럴 수 있다. 근데 광포화점이 다른 이유 알겠지? 양지식물은 전문적으로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데 더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빛의 세기까지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반대로 얘는 뭐니? 아니, 충분히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나무에 식물의 기초 대사량도 좀 많아. 그런 거 있잖아. 젊은 애들이 많이 먹고 많이 싸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기초 대사량이 나이 든 사람보다 많거든. 그런 거 비슷한 거야. 오케이? 양지, 음지, 요렇게, 요 크로스, 요거도 이제 음지식물이 보상점이 가까운 데고, 양지가 먼 데고, CO2 순 흡수량도 최대 흡수량이 양지식물이 높고, 그 다음에 빛의 세기도 더 크다. 그지? 요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나무에도 이 겉에 햇볕을 바로 직접 받는 쪽을 햇볕이 많이 받고 안쪽이 그늘져 있는 쪽은 나뭇잎이 햇볕 적게 받겠지. 그래서 하나의 나무에도 양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안쪽 음엽이라고 하는 게 있어. 됐니? 양옆이 햇볕을 많이 받는 잎을 얘기하는 거야. 양옆은 어떻게 돼 있냐면 좀 두껍고, 아까 말했잖아. 그지? 햇볕이 강한 좀 두껍다고 했지. 그리고 이쪽으로 빛 받는 거야. 빛 받는데 이게 세로로 이렇게 나열돼 있어. 뭐가? 엽록체가 나열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됐죠? 이렇게 해서 강한 또는 많은 햇빛을 동시에 받아서 광합성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고, 음옆은 얕아. 이렇게. 어차피 약한 빛, 적은 빛밖에 안 오니까 이렇게 얕게 해서 이렇게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외울 필요 없고, 두께는 넘어갈게요. 자, 온도생물. 오늘 집에 가면서 한번 검색해달라. 베르그만, 알렌 검색해. 알겠지? 요거 얘기하는 거야.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몸집이 커지고 몸집이 커진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귀와 같은 말단 부위가 작아진다. 둘. 하나가 베르그만, 하나는 알렌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북극곰은 특징이 코카콜라를 들고 있는 것만 특징이 아니고
뚱뚱해. 돼지야. 북극곰은 사실 돼지야. 이거 왜 돼지인데? 북극곰이 흰데? 아니잖아. 돼지야. 곰 중에는 돼지곰이야. 반달곰이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뚱뚱해. 피하 지방층도 되게 두꺼워. 됐지? 북극곰은 되게 찌질해. 귀도 요래. 되게 작아. 돼지인데 귀가 작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뭉뚱뭉뚱해. 그러니까 손 발도 뭉뚱뭉뚱하다고. 됐니? 왜? 이게 손가락도 길고 널찍널찍하고 귀도 크면 뭐니? 다 얼어 거기. 열을 뺏긴다고. 그러니까 추운 데 사는 애는 말단이 되게 작게 만들어졌다고. 쫌생이로 만들어졌어. 그 몸체만 뭐야? 뚱땡이야. 덩치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더운 데 사는 애 중에 대표적인 애 누구? 사막여우. 어때? 여우인데도 불구하고 개나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처럼 작아. 그지? 근데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보다 뭐가 커? 코, 귀, 꼬리 이런 게 훨씬 더 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이렇게 말단이 크면 더운 데 살면서도 열을 방출해서 체온을 낮추기가 유리하지, 그지? 그래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토양생물. 토양성 미생물이 얼랄랄랄 이렇게 한다. 뭐 생물, 배설물, 유기물을 분해해서 다시 무기 환경으로 돌려보낸다.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지, 그지? 이건 거의 안 나옵니다. 공기는 산소는 생물 호흡이 이용하고 이산화탄소 광합성 이용하는 거 알지, 그지? 근데 요거는 나올 수 있어요. 물과 생물. 예시를 보면 육상 생물은 몸속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응한 구조를 가진대. 예를 들어 뭐 선인장, 그지? 선인장이 이렇게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이게 줄기지, 사실은. 맞지? 줄기 안에 물을 저수 조직이라 해서 물을 보존하는 거야. 그리고 가시, 이게 뭐지? 선인장 가시는 잎이 적응한 거야, 그지? 잎이 널찍하면 뭐니? 이 기공을 통해서 계속 수분이 날아가지, 증발하지, 증산작용이라고 하지, 그지? 그걸 막아야 돼. 아니면 선인장이 말라 죽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육상식물은 뿌리, 잎, 줄기가 구분되어 있고, 수생식물은 뭐니? 뿌리가 뭐니? 이렇다 할 뿌리가 별로 없어요. 왜? 온통 사방이 물인데, 뿌리 뭐 때문에 필요한 거야? 물 흡수하려고 필요한 거 아니야? 그지? 사방이 물이니까 뿌리가 조금만 나와 있어. 헛뿌리처럼 조금만 나와 있어도 돼. 맞지? 근데 얘 깔아앉으면 죽지. 사람처럼. 그지?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통기 조직이라 해서 공기가 통하는 조직이 있어서 일종의 튜브 역할을 하겠지, 그지? 불의옥잠 나와 있지, 여기. 그지? 뭔지 알지? 빨간 레이저 쏜다. 자지 마. 이거 팔 괴지 마. 바로 앉아. 바로 앉아. 팔 빼. 잠 전문가 안 자잖아, 오늘. 너 자지 마. 됐지? 이런 거다. 여기 나오는 선인장 저수조기, 아까 사슴벌레, 키텐지나 뱀, 비늘은 뭐니? 수분 뺏기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벌레가 키틴질이 있다. 껍데기. 그지? 곤충 껍질 얘기하는 거야. 봐. 북극여우, 여우로 봤을 때 사막여우. 무섭게 생겼네? 어쨌든, 그렇고, 나비 계절형, 이거 배웠니? 똑같은 종류의 나비인데, 언제 태어나는지에 따라서 다르대. 계절형. 춘형, 하형, 그러니까 봄에 태어난 애, 여름에 태어난 애,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이것도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거라고. 이 봄과 여름의 그 숲의 환경, 이게 다를 거 아니야, 그지? 거기에 적응하고 있다고 보면 돼. 됐죠? 넘어갈게요. 시야 확장. 요거 중요해요. 요거는 참고해서 보면 되고. 자, 시야 확장. 요거 알고 있어야 돼. 1조 시간하고 식물 개화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배우는데요. 이거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은 표현은 해가 짧았다가 길어질 때, 그러니까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 때, 그때 꽃피는 애들이 있지. 개나리, 또 뭐니? 진달래, 목련, 벚꽃, 이런 것들 있지, 그지? 무슨 말인지 봄에 피는 애들. 오케이? 진달래가 빨간 애다. 봄에 빨간 거 피는 거, 노란 건 개나리고, 하얀 거 큰 꽃이 목련이야. 벚꽃은 알 거고. 그지? 뭐 이런 애들이야. 얘들은 예를 들어서 장애식물입니다. 붓꽃이라고 돼 있지. 이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가 짧았는데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자극받아서 이제 꽃이 피는 거고, 반대로 단일식물은 해가 점점 짧아지면 꽃이 피는 거야. 해가 짧아지는 구간은 여름에서 겨울이지. 맞지? 그때 꽃이 피는 애들이 코스모스하고
국화 같은 게 대표적인 애다. 그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됐나요? 여기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나올 거라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자, 여기 이렇게 되니까 낮이 짧고 밤이 길었어. 그러니까 뭐니? 폈지, 국화가. 꽃이 폈지? 맞지?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중간에 빛을 잠깐 밤에 계속 불 끄고 자야 되는데 잠깐 물 마시려고 켰다 껐어. 그러니까 국화가 안 펴. 국화가 안 펴. 실제로.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사실은 식물은 낮의 길이를 인지하는 게 아니고 밤의 길이를 인지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니? 이때는 얘가 밤의 길이 짧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장인식물 꽃이 핀 거야. 장일은 단야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해가 길면 밤은 짧잖아. 단야. 이제 이렇게 해서 꽃이 피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밤의 길이 길어서 얘는 꽃이 안 피고 얘는 폈어. 근데 얘는 잘렸잖아. 잘리면 밤의 길이를 요거 아니면 이거로 인식할 거 아니야, 그지? 이 잘려지면 이 전체를 밤이라고 인식을 못 해요, 식물이. 됐나요? 그래서 이거니까 이거의 조건은 얘가 꽃피는 거지 얘가 꽃피는 게 아니잖아. 그지? 잘리면 장인식물 쪽이 꽃핀다. 오케이? 그거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생활형이라고 하는 거에 동물과 식물의 생활형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어, 이거. 근데 생활형이 뭐냐면 비슷한 데 사는 애들은 종이 다르다고 해도 비슷한 구조나 모양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 예를 들어서 개구리, 악어, 하마가 물 위에 눈 이렇게 떠놓고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얘들 닮았어. 친구들이야. 이렇게 SAS 닮은. 됐지? 그 다음 밑에 라운키에르라고 사람 이름이야. 이거 식물의 생활형을 얘기하는 건데 생활형이 이렇게 나누는데 지상식물, 지표식물, 반지중식물, 지중식물, 1년생 식물 또는 수생식물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고 합니다. 얘들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아예 위에 딱 솟아올라서 나무가 겨울도 버티면서 사는 애가 있고 국화처럼 지표에서 사는 애가 있고 반은 이제 지중해 뿌리를 두고 뿌리가 살아서 사는 애가 있고 뭐 이런 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안 되겠다. 5분만 쉬자. 너 잠깐 엎어져 있어. 알겠지? 개체군, 생존곡선 이거 10분 쉬자. 10분. 이쪽 그 다음 영역에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개체군 생존곡선 알고 있어야 되고 요거하고 이렇게 세 가지 이유 원인 결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개체군 생존곡선은 뭐냐면 어떤 생물 개체군들이 보통 1, 2, 3형 세 가지 패턴 중에 하나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야. 그 중에서 1형은 뭐냐면 처음에 딱 상대 수명 보면 빵살이 태어난 거 아니야, 그지? 태어났을 때부터 거의 생존 개체수 유지되다가 수명 다음에 다다닥 죽어버리는 사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지? 사람은 태어나서 거의 안 죽지, 요즘에는. 그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물에 사는 애들은, 특히 바다에 사는 애들은, 어류들은 어떠냐면, 한두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10,000마리를 낳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처음에 치어일 때 거의 대부분 잡아먹혀. 거의 대부분 죽는데 성체가 되면 그래도 꽤 살면서 유지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걸 사명이라고 하고, 요거 꾸준히 계속 조금씩 이제 균일하게 죽는 애들이 있어. 히드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히드라. 히드라 없다. 히드라 여기야, 여기. 자, 다시 말할게. 이 1형은 사람, 코끼리 등 대형 보여줘. 3형은 대부분 물고기, 굴 등 어패류, 바다에 사는 애들. 됐지? 그 다음에 2형은 다람쥐 같은 소형 동물이나 조류도 되고, 그 다음에 히드라 좀 알아둬라. 히드라 나올 수 있다. 히드라 어떻게 생긴지 알지? 이렇게 생긴 축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렇게 생긴 놈이야. 이거고, 그 다음에 이 생존 곡선에 따라서 사망률을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2형 이거 딱 수학이지.
뭐니, 이거. 이제 기울기 생각하면 돼. 그지? 기울기 생각하면 꾸준한 비율로 죽는, 비율로 죽는 게 이게 2형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거의 안 죽다가 확 죽으니까 거의 0이다가 확 사망률 올라가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많이 죽다가 이제 사망률 내려가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돼. 첫 번째 끝. 두 번째.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은 항상 뭐에 따라가냐면 포식자, 피식자에 따라가. 그 중에서 간단한 게 이겁니다. 눈신토끼하고 스라소니. 스라소니가 약간 늑대하고 늑대보다는 여우에 가까운 애지, 그지? 그런 애인데 이 토끼를 잡아먹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토끼 수가 개체 수가 늘어나면 먹을 게 많으니까 잡아먹고 그 스라소니도 좀 많이 튼튼해지고, 그지? 그렇잖아요. 이제 환경이 좋지? 그러면 얘들도 수가 늘어나. 근데 얘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 많이 잡아먹히니까 눈신토끼 수가 그 다음에는 줄어들겠지. 그러면 줄어들기 때문에 먹이가 없으니까 스라소니도 줄어들어.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냐면 인과관계에서 뭐가 이유야? 피식자가 이유가 되는 거야. 얘가 많아지면 올라가고 얘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갔기 때문에 얘도 내려가고 시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뭐 이 동그란 패턴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뭐 그래. 오케이? 알아두면 되는 거고 요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돌말이 생명체야. 돌말을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영양염류를 먹고 살아야 돼. 영양염류는 생명체 아니다. 오케이? 먹고 살아야 돼. 어쨌든. 근데 자, 돌말이 많으면 영양염류는 어떻게 되겠니? 줄겠지. 수생 환경에서. 그지? 줄어. 자, 돌말이 많으면 영양염류는 줄어. 근데 돌말이 어느 정도 있어도 얘들은 겨울에 뭐니? 활동을 못해. 그럼 겨울에 어떻게 돼? 겨울이 시작되잖아요. 겨울에 어떻게 돼? 영양염류는 쌓여. 그지? 겨울에는 영양염류 많아. 근데 아직은 돌발 활동을 못해요. 그러다가 빛의 세기가 높아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해. 그럼 뭐해 얘가? 영양염류를 먹겠지. 그럼 얘는 줄고 돌말은 늘어. 언제? 봄에 팍 늘어. 근데 팍 느니까 뭐니? 영양염류도 확 줄어드니까 이제 먹이가 없으니까 팍 줄어들어. 여름 되면 이미 돌말은 개체수가 좀 적어져 있는 상태야. 왜? 없으니까 먹이가. 영양염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줄어들어 있다 보니까 영양염 언젠가 여름과 가을 사이에 좀 올라가면 그대로 따라 올라와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 이것도 인과관계지, 그치? 그대로 따라 올라왔다가 얘가 줄어드는데 이제 가을이 되고 온도가 낮아지면 또 활동을 못하니까 돌말 수는 개체 수는 적어지고, 오케이? 그때부터 천천히 영양률이 또 올라가기 시작해. 왜? 안 먹히니까. 축적만 되고 안 먹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를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먹이 관계, 계절적 변동에도 먹이 관계가 있는 거야.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고. 뭐 피라미드 뭔지는 알 거야. 요거 알아도 이렇게 된 거 중에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 이건 발전형이라고 합니다. 왜? 얘 더 죽어나가겠지만 이제 태어난 개체고 많으면 얘들이 좀 많아지겠지, 그지? 발전형. 얘는 종형이 안정형. 이래서 계속 유지되는 거고, 얘 쇠퇴형은 이렇게 된다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이거에 가깝지. 너네 알지? 너네, 수능 칠 때 몇 명 쳐? 50만 명 왔다 갔다 하지? 우리 땐 85만 명이었거든. 그 많지, 사람들이. 그지? 그러니까 지금 한 30대부터 50대까지는 많아, 사람들이. 되게. 근데 그 밑에 좀 적지. 그러면 점점 나이가 더 들면 얘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절대로 더 많아질 수는 없지. 그지? 뭐 외국인 노동자가 오냐? 많아질 수 없고 얘도 조금씩 죽는다. 내가 아는 내 주변에서도 한 몇 명 죽었어요. 조금씩 죽는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건 점점 줄어들겠지. 그지? 피라미드가. 그지? 예, 쇠퇴형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고. 이거 아까 설명했다. 이 두 개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거 있습니다. 이거 개체군의 상호작용에 요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상호작용이 있는데 개체군 내니까 한 종 안에서 얘기하는 거야. 텃세는 그 영역을 이렇게 나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역을. 대표적인 게 까치입니다. 딴 애도 다 마찬가지야. 은어하고 까치만 거의 나올 거야. 까치가 까까까까 울 때 보통 그 나무에서 울 때는 신호 전달인데
둘이가 땅에서 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얘하고 얘의 그 경계, 공간, 자기가 차지하는 공간을 이제 합의하고 있는 거야. 싸우는 게 아니고. 이게 옆으로 뛰면서 울어요. 다음에 같이 풀밭 같은 데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뛰면서 울면 아 이거 텃세 영역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빽빽빽 이렇게 울면 요게 경계야. 오케이? 같이. 은어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시냇물에서도 어떤 도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 한 마리가 움직이는 데가 이렇게 다 구분돼 있대. 결국은 텃세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니? 자기가 먹이를 먹거나 할 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야. 안 싸우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야. 똑똑한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번째, 순위제라고 하는 거는 한 무리에서 닭이나 뭐 양, 일본 원숭이도 이제 온천에 보면 이제 원숭이들 온천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 중에서 이제 좀 늙고 좀 덩치 큰 놈이 딱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거든. 걔가 1등이야. 순위가 1순위야. 예를 들어서 암컷을 차지하는 것도 순위대로 차지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순위제. 일본 원숭이, 닭, 요 정도 알아두고 리더제는 좀 다른 거야. 이 순위제는 1등, 죽으면 2등, 죽으면 3등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뭐 막 싸워서 지면 이제 순위가 내려가는 거야. 그런 거 봤을 거야 아마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도. 그지? 근데 리더제는 1등만 존재하고 2등, 3등은 없어. 오케이? 한 놈이 이제 대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개체가 리더가 돼서 지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기러기가 날아갈 때 한 마리가 선빵 치면 옆으로 쫙 V자 모양 날아가잖아, 그지? 그럼 이 앞에 있는 애가 리더야. 2등, 3등은 의미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 기러기, 뭐 늑대, 늑대도 영화 같은 데 봐도 이제 리더 늑대가 있지, 그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사회생활 하는 애들이 모여서 역할 분담이 핵심이야. 역할 분담을 살아가는 집단생활 하는 애들인데, 꼴벌, 개미 뭔지 알지? 여왕벌, 일벌, 뭐 그지? 수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 그지? 이런 게 사회생활입니다. 사람도 사회생활에 속하고요. 가족생활, 혈연 관계들끼리 무리지어 생활하는 게 대표적인 게 사자, 호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서 사자가 훨씬 더 두드러지고 호랑이는 좀 독립생활도 하긴 해. 됐죠? 사자는 무조건 사돈의 팔촌까지 뭐 이렇게 같이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다음 제비도 그렇대. 응?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은어 그림 얘기했지? 여러분 끝. 오케이? 설명 끝났다. 이쪽에서 문제는 한번 이거 다 풀어보고 답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정리해보자. 아시겠죠? 자, 이론 설명 끝났고요. 오늘은 그래서